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학습지 8번 이제 뒷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8, 그 다음에 저번이랑 똑같이 교과서는 43에서 46 준비해 놓고 같이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강수는 8-2강이겠죠. 자, 그래서 먼저 지금 원의 간섭이라고 되어 있죠. 8페이지 뒷면에 보면은. 그래서 원간섭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대몽왕전에 대해서 지도를 안 보고 갔어가지고 그냥 한번 복습할 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몽골이 지금 이렇게 쭉 쳐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박서라는 사람이 귀주에서 막는 거 보여요? 이제 막 쳐들어왔을 때 아직 강화도로 천도하기 전이죠. 32년, 31년이니까. 귀주에서 막는 거 보이죠? 강동 6주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라는 걸 볼 수 있죠. 강동 6주가. 그래서 여기 다른 지역들 막 그냥 뭐 전 국토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 국토가 난리가 났고요. 그 중에서도 저번에 봤던 대표적인 전투들, 여기 용인 처인성이라고 하는 데서 처인성 전투, 여기서 김윤우가 살리타를 사살하는 그런 공적을 세웠고, 자, 충주에 여기 노비들이 항전하고 있는 모습도 전에 충주선 전투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강화도로 천도한 시기, 그 다음에 개경으로 환도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자, 다음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삼별초 이동 과정인데요. 자, 강화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몽골과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개경으로 환도하자 강화도에서 어디로? 진도로, 그 다음에 마지막 제주도까지 옮겨 다니면서 항전을 해 나가는 모습이 또 삼별초의 항전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최종 결론을 얘기를 하면 몽골과 고려 정부는 강화를 맺었고 무신 정권은 붕괴되고 결국 수도는 다시 개경으로 들어오면서 원 간섭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이 간섭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딱 드러나는 게 분량도 많죠. 첫 번째로 딱 드러나는 게 고려의 지위를 격하하는 거였어요. 낮추는 거죠. 고려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황제국 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원도 황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이제 고려를 아래에다가 거의 복속시키듯이 하면서 고려의 지위를 그대로 황제국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냅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 고려 국왕을 원 황제의 부마, 사위로 만듭니다. 즉 뭐냐면 이제 앞으로 고려의 왕은 다 원나라 황제의 딸과 결혼을 해야 돼요.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는 거죠.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그래서 이제 한동안 고려 왕들은 계속 고려 왕들이 어떻게 몽골과 피가 섞이겠죠, 계속. 그런 이제 부마국이라고 하거든요. 사위 국가가 되면서 고려의 지위를 황제국에서 왕국 체제로 낮추는 겁니다. 봐봐요. 어떻게 낮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기존에 쓰고 있었던 중앙통치체제, 관제를 보면 이성육부 체제를 가지고 오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이거 설명했던 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삼성육부 이런 것도 발에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당나라라고 하는 황제국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송나라의 제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송도 황제국이죠. 즉 뭐야? 원나라가 보기에 이거 고려, 니들이 황제국 체제를 계속 쓰고 있어? 어디 감히? 이러면서 이제 황제국 체제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걸 없애고 제일 높은 걸 부로 만들고요. 그 밑에 사라고 하는 걸 4개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 사사체제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이성이었던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2개를 합쳐서 하나의 부로 만든다고 했죠. 첨의부라고 하는 부로 만들고요. 첨의부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육부가 있었죠. 이병, 호형, 예공, 육부. 그 육부를 4개로 통폐합시키면서 부가 아니라 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1부, 첨의부 하나, 그 다음에 사 체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송나라 황제국 체제였던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도 밀직사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지위를 전체적으로 격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실 호칭의 부분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자, 뭐 태종, 세종, 세조, 성종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광종 이렇게 조나 종으로 왕이 죽고 나서 붙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나 종으로 얘기하는 걸 이거를 이제 왕의 시호라고 해요. 시호라 그러는데 이 시호를 사용하는 것도 원래는 황제국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그래서 이
조나 종이라고 끝나는 이 시호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앞으로 원관석기 동안의 왕은 충선왕, 충선왕, 충숙, 충해, 충목, 충정왕 이렇게 앞에 충자를 붙이고 뒤에 무슨 왕 이렇게 시호도 못 쓰게 하는 거죠. 시호도. 그리고 앞에 원나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충자를 앞에다가 붙이게 되죠. 굉장히 좀 어쨌든 이거 자체가 상당히 또 치욕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황제국 체제에서는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 폐하죠. 그 다음에 황제의 다음 후계자를 황태자라고 부르죠. 이거를 왕국 체제로 낮춥니다. 그래서 왕은 전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왕의 후계자를 세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지위가 격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전체적인 관제, 왕실 호칭 같은 것들이 고려의 황제국 체제에서 한 단계 낮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원관섭기에 볼 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 시기쯤이 되면 이 도병마사의 이름도 변화하고 기능도 확대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요. 이 도병마사가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도평의사사라고 해요.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만 같이 꼭 기억을 해둡시다. 이 도평의사사로 도병마사가 변하는 거는 지위격하랑은 관련이 없어요. 지위격하랑은 관련이 없어요. 즉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가 된 거는 지위가 격화된 게 아니라고요. 지위가 격화된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 이 도병마사와 하나 더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황제국 체제에서 낮출 때 도병마사? 고려 거네? 원래 고려 거잖아. 고려의 독자적인 고려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낮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시기쯤 해가지고 도병마사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이름을 도평의사사로 바꾼 겁니다. 시기가 이 시기에 같이 겹칠 뿐 이건 지위 격하랑 관련이 없어요. 원래 도병마사는 군사적인 부분들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기구였죠. 군사 문제들을. 그런데 이 도병마사에서 점차 구성원이 확대되고 기능이 확대되면서 최고 권력기구, 최고 총괄의 기능을 하게 되는 최고 정무기구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 군사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평의사사, 평의, 그냥 국가의 전체적인 일들을 논의하고 이런 권력기구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도평의사사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위격하와 함께 일부러 옆에다가 묶어둔 건 꼭 요게 지위격하랑 관련이 없다라는 걸 또 같이 설명하고 요것도 어차피 관제가 변화하는 거니까 같이 묶어두되 꼭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옆에다 붙여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에 원의 간섭기에 또 영토를 상실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해요. 영토. 자, 한번 요거 위에 거 관제와 관련된 건 좀 지울게요. 이미 쓴 거니까. 자,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데 여기 서경이라고 하는 서경 알죠? 서경. 고려의 서경. 고려의 서경에 동령부 있죠? 동령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치를 하고 동령부를 설치하고 여기를 원의 그 영토로 가져갑니다. 영토를 상실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탐라, 제주도에도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이 영토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요 지역, 요 화주라고 되어 있는 지역 있죠. 여기에 철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거든요. 철령 북쪽, 철령 이북 지역, 여기 지역을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나라에게 영토들까지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서경의 동령부, 탐라는 이름에도 나와 있죠. 탐라 총관부,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쌍성총관부. 이 쌍성총관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빼앗겨요. 그래서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부분을 설치를 하고 그 지역, 화주 일대의 그 지역을 가져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골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고려가 있고요. 고려는 사실상 그 고려가 독립국으로서의 지위 자체는 유지하였지만 사실상 몽골의 어떤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몽골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 거죠, 고려는. 그래서 이 몽골이 마지막으로 다음 타겟으로 잡은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이 바다 건너 몽골과 고려가 함께 군사를 몰고 일본을 점령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몽골, 여몽연합군이라고 해요. 고려의 여자, 몽골의 몽자에서 여몽연합군이 함께
일본 원정을 가게 돼요. 일본 원정을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자 보세요. 일본 원정을 위해서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 기구가 뭐냐면 빼가지고 쓸게요. 기구가 뭐냐면 동쪽에 있는 일본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만든 기구다라고 하는 뜻으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정동행성. 이 행성은 원나라에서 자기 지방에다가 원나라의 지방행정기구가 행성이거든요. 행성.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일본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 만든 행성이다. 그래서 정동행성이라는 걸 일본 원정을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 일본 원정을 고려와 함께 가게 되는데요. 모두 실패합니다. 모두 실패해요. 막 태풍이 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상륙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모두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본 원정을 중단했으면 이 정동행성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내정 간섭 기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정동행성을 그대로 냅두면서 내정 간섭 기구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또 몽골의 감찰관 여기에서 이제 고려가 이런 어떤 지위 격하라던가 몽골 이런 걸 잘 지키고 있나 아니면 몽골에 반항하는 일을 하진 않고 있나 이런 걸 감찰하기 위해서 보내는 감찰관 일종의 지방관입니다. 다루가치라고 하는 이름의 감찰관을 파견하게 되죠. 다루가치 몽골어예요. 몽골어. 그래서 다루가치라고 하는 이름의 감찰관을 파견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원나라에서 몽골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5번이 이런 겁니다. 이제 인적, 사람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물적, 곡물이나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는데 사람을 요구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공녀죠. 공녀를 요구해요. 그래서 어린 어떤 소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원나라 황제에게 뽑아가지고 바쳐라 이거죠. 이때 이제 공녀로 갔다가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기황후라는 사람이죠. 기황후. 그래서 기씨인데 거기 가가지고 원나라 황제의 제2황후까지 됩니다. 제2황후까지. 그래서 그 기황후의 오빠가 이제 기황후의 가족들이 고려에서 또 속된 말로 깽판을 부리게 되죠. 그걸 이따가 또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공녀를 요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적 수탈이라고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당시 이제 공녀를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막 일찍 결혼시키고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애달파요. 그 다음에 고려의 특산물. 자, 고려 인삼하면 진짜 끝내줬거든요. 고려 인삼 아니면 금, 은 아니면 매. 몽골의 어떤 지배층들이 좋아하는 취미가 매사냥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매를 뽑아다가 기워가지고 바치는 응방이라고 하는 기구까지 설치가 됩니다. 응이 뭐예요? 매응자예요. 그래서 매를 키우는 곳인데 이 응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매를 키워서 몽골에 대해 바치는 그런 참 인적 물적 수탈도 심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교류라는 이름이 써 있는데요. 보면은 결국 이 시기에 고려 사람들도 몽골에 많이 가게 되고 자, 고려 국왕이 원나라 황제의 사위잖아요. 그러면 몽골에 고려 국왕이 갈 일들도 있겠죠. 몽골 쪽으로, 만주 지역으로. 그러면 갈 때 고려 사람들도 몽골 지역에 많이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서로 사람들 간의 교류, 뭐 물건들의 교류, 문화의 교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밑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적 교류라던가 아니면 경제,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서 고려에서 몽골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하고요. 몽골에서 고려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자,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 스타일을 몽골풍이라고 하고요. 몽골에서 유행한 고려 스타일을 고려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몽골풍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몽골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소주죠, 소주. 물론 여러분들 뭐 아버님이 드시고 하는 그 소주 있잖아요. 그 초록색 병, 그 소주 말고요. 증류식으로 전통 소주 있죠. 그 방식 자체가 뭐 몽골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몽골풍이라고 하면 뭐 변발이라던가 아니면 몽골 스타일의 옷 이런 것들도 이 당시에 유행했던 또 몽골풍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의 간섭들 속에서 정치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토 아니면 뭐 진짜 어떤 인적인, 물적인 수탈, 그 다음에 문화인 부분들까지 정말 깊게 안 영향을 미친 데가 없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건 아까 봤죠?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게 될 지도예요. 그런데 이 원간섭기에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원나라가
봐봐. 원나라가 고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원나라가 고려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해서 원나라와 딱 붙어서 원나라에 잘 보이면서 고려에서 엄청난 권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성장을 보면 이제 원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잖아요. 원 간섭기잖아요. 이 원 간섭기에 예를 들면 몽고로 통역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환관이라던가, 환관 내시 생각하면 됩니다. 환관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원나라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생겨요. 원나라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고려 왕이 저기 이제 원나라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몽고르를 다 할 줄 아는 게 아니니까 몽고르 통역관이 필요하겠죠. 그럼 몽고르 통역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꽤 컸을 겁니다. 그리고 몽고르 통역관이 한 번 필요하고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계속 필요했을 거고요. 그러면서 원나라와 관계를 맺고 원나라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면서 고려 내부에서 큰 권력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원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고려 내부에서 권력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요. 완전히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일제강점기 같은 시기에 친일파, 친일파 이런 사람들, 반민족 행위자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내에서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 한국에서 일본과 결탁하고 일본과 연결됨으로써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완전히 똑같은 비유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고려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친원 세력인 거죠. 이 권문세족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원과 관계를 맺은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봐봐. 문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사람들. 그러니까 무신집권기에 많은 문벌귀족들이 죽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무신들과 결탁함으로써 무신들과 연결하고 무신들과 뭐 혼인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살아남은 문벌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플러스 그다음에 무신집권기에 새로 등장한 그리고 무신집권기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던 어떤 무신 세력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강력한 사람들 거기에다가 이 시기에 생긴 원과 연결됨으로써 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얻게 된 이 친원 세력들까지 함께 뭐를 형성하게 된다? 고려 후기 원간섭기의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권문세력이 아니라 권문세족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거에 출신 성분을 한번 잘 보자는 거예요. 권문세족은 기본적으로 친원이다 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다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원과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원과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고려 내부에서 권력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기왕후 같은 예를 들어 공녀로 딸이 갔어요. 굉장히 슬펐겠지 처음에는. 근데 가가지고 원나라 황제의 제2황후가 됐대. 이 정말 원간섭기라는 속에서 우리 집의 딸이 원나라 황제의 황후야. 정말 엄청난 권력일 겁니다. 고려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기왕후의 가족들은 고려에서 엄청난 권력자였던 거죠. 대표적인 또 권문세족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권문세족들을 보면은 뭐 과거로 관직을 진출한 사람들이 아예 없었겠냐마는 대체적으로 관직에 진출할 때 음서를 활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얘기를 했죠. 최고 정무기구, 최고 권력기구로서 뭐가 이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 아까 봤었는데 관제에서 도병마사? 아니죠. 도평의사사. 그래서 이 권문세족들이 원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활용을 해서 권력을 얻었고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면서 이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최고 정무기구를 장악하고 고려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대농장, 그냥 토지를 소유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시기에 권문세족들은 엄청나게 넓은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탈을 하게 되죠. 많은 농민들이 또 힘들게 되고 이 대농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도 발생을 해요. 원래 내가 땅을 권문세족이 이만큼 가지고 있었고 내가 권력을 이용해서 저 토지가 마음에 들어. 그래, 저 토지를 그냥 내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 토지에서 일하고 있었던 원래 소유자인 사람을 내 노비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탈이라고 하는 게 도를 넘고 선을 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농민을 수탈하는 등의 이런 사회 모순이 심화됩니다. 정말 권문세족은 그 자체로 어떤 고려에는 악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들이었어요. 고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자, 그래서 지금 고려의 문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데서. 고려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원이 간섭을 하는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나 뭐로나 지금 고려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위도 격하당한 상태고 영토도 빼앗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상태고, 두 번째 문제는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이런 친원 세력들이 고려 내부를 안쪽에서부터 또 갉아먹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농민들을 수탈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대농장을 차지하고 있고, 중간에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도평의사사 같은 최고 정무기구도 장악을 하고 있고, 즉 이 두 가지 문제가 고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공민왕,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개혁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권문세족을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권문세족이 일으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원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나라가 고려에 행사하고 있는 그 엄청난 간섭, 내정 간섭들, 이것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숙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한번 지우고 공민왕의 개혁 정책의 두 목표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어떤 개혁을 실행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 원나라의 반대되는 개혁 정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다가 공민왕에 대한 리스펙을 담아가지고 한번 공민왕 써보도록 하죠.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꼭지들을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반원이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나라에 대해서, 원나라의 간섭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나 볼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내부의 정치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또 권문세족의, 자, 봐봐. 핵심은 이거겠죠? 권문세족이 일으킨 여러 문제를 바꿔내고, 그 다음에 이 권문세족을 쳐내려면 또 새로운 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세력들을 또 키워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공민왕이, 이전 왕들은 바보예요? 이전 왕들은 바보여가지고, 원나라에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펴지 못했나? 자, 한번 볼게요. 자, 공민왕이 1351년부터 1374년까지 이제 재위를 하게 되는데,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딱 요 시기가 언제냐면, 중국에서는 어떤 시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명교체기. 뭐냐면, 자, 요 시기가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되고 있는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원나라는 몽골족의 나라죠. 그런데 중국에 원래 가장 많은 민족이 한족이죠, 한족. 한족이 한족의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게 내부에서 이제, 이건 중국사니까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홍건적의 난을 이끌었던 사람이 주원장이라는 사람이고, 이 주원장이 명나라에 세우게 되는 명나라의 태조가 되죠. 근데 이 홍건적의 난과 같은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다 보니, 즉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한창 교체되고 있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 원나라가 내부 문제 해결하느라 바빠서 고려나 이런 곳에다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조금은 이전 왕들보다 자유롭게 개혁 정치를 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공민왕이 했던 어떤 정책들의 내용에 대해서 쫙 살펴보는 건데,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공민왕이 중간에 원나라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개혁이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개혁하다가 원나라가 뭐 하는 거야 너희? 이러면은 다시 개혁이 뒤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금 우리는 공민왕이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구체적인 정책들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더 이야기는 나올 텐데 이런 맥락이구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홍건적들이 막 원나라랑 전투를 하는 중에 막 도망치는 가운데 어디까지 흘러 들어오는 거야. 막 고려까지 흘러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홍건적이 침입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민왕의 개혁정치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반원 정치를 하기 위해서 공민왕이 첫 번째로 했던 건 바로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겁니다. 숙청 어떻게 해요?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항상 나오는데요. 기, 철, 등. 기철, 그래서 등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기철과 같은 기철 등의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기철이 누구예요? 이름이 기씨인 거 보면 알 수 있죠. 기왕후의 오빠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기철과 같은 이런 상징적인 친원 세력들을 싹 해버리는 그런 모습, 제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정동행성 뭐예요? 정동행성? 여러분, 정동행성 일본 원정을 가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였는데 계속 그대로 냅두면서 내정 간섭용으로 쓰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정동행성의 하위 기구, 정동행성에 딸려있는 부속 기구 중에 이문소라는 데가 있는데 원래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사법,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인데 이 정동행성 이문소가 정말 내정 간섭에 정말 아주 농축되고 정말 여기를 없애야 뭔가 내정 간섭과 관련된 뭐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것 같은 그 정도의 뭔가 고려에 미치는 해악이 큰 기구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동행성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제일 문제가 되고 있었던 내정을 간섭하고 있었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게 됩니다. 기억을 또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민왕 시기에 빼앗긴 영토들을 다시 또 되찾는 노력들도 하게 돼요. 빼앗긴 영토들도. 그래서 이 시기에 공민왕 시기에 전에 다시 한번 나온다고 했죠. 이전에 몽골에게 빼앗겼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무력으로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쌍성 총관부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을 다시 한번 고려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격화된 관제들 있죠? 격화된 관제들, 예를 들어 뭐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체제가 됐었다고 했죠. 이런 관제들도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변발이나 뭐 몽골풍의 옷 이런 것들, 몽골의 문화 같은 것들 금지시키는 이런 반원 자주 개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구체적으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이 두 번째는 내정개혁입니다. 지금 권문세족 등 아니면 원의 간섭 이런 걸로 인해서 고려 내부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개혁하고 뭔가 다시 고쳐놓을 필요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먼저 국왕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거를 폐지해요. 여러분들 기억날라나 모르겠네. 무신정권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최우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최씨무신 정권의 최충원의 아들. 최우 때 만들어져서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때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국왕의 인사권이 다른 데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조금 더 확실히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걸 폐지합니다. 뭐죠? 그죠? 정방이죠. 정방을 폐지하면서 국왕이 인사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제도, 과거제도 등을 정비를 해요. 그럼으로써 누구? 새로운 세력들, 봐봐. 새로운 세력들을 교육시키고 그 새로운 세력들을 새로운 어떤 과거제도를 정비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국왕이 그걸 뽑아요. 그리고 인사권도 장악을 했잖아. 국왕이 뽑아가지고 이 권문세족을 대체할 새로운 세력으로서 성장시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새로운 개혁 세력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성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신진 4대부 세력들입니다. 이 신진 4대부 세력들이 나중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죠. 조선을. 자, 이 신진 4대부 등을 적극 등용해서 개혁 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권문세족들이 일으키고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고쳐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써있죠.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에 있는 거 여기다가 뽑아서 쓸게요. 자, 한번 써봅시다. 뭘 설치하냐면 전, 민, 변, 정, 도감
설치합니다.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자, 말 풀어줄게요. 토지, 백성을 조사해서 원래대로 바르게 돌려놓는 일을 하는 도감, 임시기구 이런 뜻입니다. 토지, 백성을 조사해서 원래대로 바르게 돌려놓는 일을 하는 임시기구 이런 뜻이에요. 전민 변정도감. 그래서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회개혁을 추진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권문세족들이 토지만 뺏는 게 아니라 막 백성들까지도 다 천민화 시켜버리고 자기 노비로 만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그냥 노비로 만드는 거가 문제가 끝이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할 건실한 양민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 거야. 양민들이. 그럼 세금도 줄어들고 국가 재정도 약화되고 국가의 힘도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원래는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강제로 빼앗아 버린 땅 돌려줍니다. 조사해서. 백성들 중에 자기는 원래 천민이 아니었는데 권문세족이 강제로 노비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원래 양민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권민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 기반은 약화시키고 한편 국가가 필요한 이 재정은 확대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성공했느냐라고 보면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패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중간에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홍건적이 원나라랑 싸우는 과정에서 흘러들어와서 고려로 들어와서 고려에서 엄청난 막 깽판을 부리거든. 그래가지고 고려로 막 쳐들어와가지고 개경까지도 막 난리가 나고 공민왕이 저 밑에 경상도 안동까지 내려가가지고 막 피난 갖고 막 이런 모습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홍건적과 왜구의 또 바다에선 왜구들이 막 난리를 피우고 있고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너무 잦기도 했고요. 아직은 신진사대부 세력을 지금 적극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신진사대부 세력이 권문세족보다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고요. 권문세족들이 공민왕이 뭐 이런 친원 세력들을 뭔가 일단 한번 숙청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진짜 모두를 공민왕이 눈앞에다가 모든 권문세족을 눈앞에다가 싹 갖다 놓고 싹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닌 이상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는 게 아닌 이상 권문세족이 이러한 개혁에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권문세족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전민변정도감을 이끌고 있었던 신돈이 제거되는 모습들 그리고 마침내는 결국 공민왕도 시해당합니다. 살해당하는 거죠. 공민왕도. 그러면서 사실 공민왕의 이런 개혁 정치가 성공했냐라고 보면은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공민왕이 뿌려놓은 씨앗들은 참 많이 있죠. 그 씨앗 중에 제일 큰 씨앗이 이거죠. 이 신진사대부 세력들을 뭔가 개혁 추진 세력으로서 키우려고 했던 것. 그래서 이후에 이 신진사대부들의 세력이 점차 커지면서 이제 권문세족들과 꽝 하고 부딪히고 결국 이걸 이겨내면서 이 신진사대부의 일부 급진 개혁파가 결국 조선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 고려 말에 살펴볼 문제는 내가 방금 설명을 했었던 뭐냐면 신진사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서 자, 여기 쌍송총관부 지역 있죠? 쌍송총관부. 이 쌍송총관부 지역을 공민왕 시기에 다시 한번 되찾게 되고 공민왕 때 이 지역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확보하는 그래서 공민왕 때 많은 영역을 다시 한번 확보하고 사실 고려의 영토가 요 정도였잖아요. 지금 요 정도였는데 더 위로 확보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한반도 전체가 영토가 되는 건 언제일까요? 조선 세종 때입니다.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그래서 점차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영토가. 그래서 요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했다. 공민왕의 정책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자, 보세요. 신진사대부. 방금 얘기했죠. 공민왕이 어떤 개혁 세력으로서 교육제도와 과거제도를 정비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계속 개혁 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진사대부예요. 그러면 원래 무신들 중에서 이때 막 활약을 할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권력, 힘을 많이 가지게 되는 무인들도 생기게 돼요. 그게 신흥무인 세력인데 이때가 고려라는 국가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는데 어렵다 보니까 영웅들이 탄생하기 좋은 때예요. 왜?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막아내는 과정에서 무인들의 힘이라고 하는 게 성장하기 좋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신진사대부는요, 음서 아니에요. 자신의 실력을 통해서, 과거를 봐서, 과거를 통해 중앙 정계로 진출한 지방 세력들입니다. 처음에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지방의 세력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상적인 기반을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을 자신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잡고 있죠. 사상적 기반으로.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지금 고려에 썩어 빠진 이 권문세족들의 문제, 그리고 고려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개혁하고 어떻게 이 모순들을 고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계속 추구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또 한편으로 이 신흥 무인 세력들은 왜구 아니면 홍건적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죠. 이성계는 왜구나 홍건적 토벌에서 정말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고려 말에. 그래서 이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흥 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정도전 등 일부 신진 사대부 고려의 문제를 고려를 냅둔 상태에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고려를 냅둔 상태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다. 고려를 없애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양쪽으로 갈리게 되죠. 신진사대부들이. 이쪽을 급진개혁파라고 하고요. 이 급진개혁파의 일부인 사람이, 그들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정도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도전 등의 일부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손을 잡고 결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루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8번 학습지까지 보면서 지금 고려 후기까지 고려가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 고려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조선 앞부분에서 이제 고려 말기 이야기부터 조선이 세워지는 과정을 살짝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고려가 멸망하는 부분들까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게 될 거냐? 다시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번에는 고려의 사회적인 부분, 그래서 뭐 고려의 신분제라던가 아니면 고려에서 여성의 지위, 아니면 고려에서 어떤 신분제 변동이라는 게 가능했을까? 신라에서는 골품제가 너무 빡빡했잖아. 근데 고려에서는 가능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습지 9페이지에서는 고려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이 고려의 정치 부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꼭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 학습지 9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